김민재 선수가 지난 분데스리가 개막전에서 너무 치명적인 실수를 해버렸죠. 사실상 골을 헌납하는 실점의 직접적인 빌미가 되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날 김민재 선수가 교체를 당했잖아요. 다이어랑 교체가 됐는데 이 교체가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독일 현지에서도 김민재가 허벅지 부상 때문에, 물론 심한 부상은 아니고 가벼운 부상이긴 한데 부상 때문에 교체가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설상가상으로 부상까지 어제 당해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일단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넘어왔을 때 지난 시즌부터 나폴리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빌드업 미스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너무 명확하니까, 그리고 자주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유독 나폴리에서는 그런 장면이 안 나왔는데 패스를 건네주다가 뺏겨서 역습을 당하고 그런 장면이 많았잖아요. 왜 이런 장면이 나오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김민재 선수가 가진 명확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당연히 피지컬, 1대1 수비, 스피드 이런 것들이고 육체적인 능력이고, 단점은 볼을 가졌을 때 김민재 선수가 빌드업을 주도하는, 후방 빌드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면 여기서,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직접 미드필더 라인이라던가 직접 공격수에게 찔러주는 패스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매끄럽게 볼을 전개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나 그 분데스리가가 세리에보다 전방 압박의 강도가 강합니다. 프리미어리그보다 라인이 높고 프리미어리그보다 전방에서 달려드는 팀이 많은 게 분데스리가예요. 왜냐면 이제 분데스리가는 랑릭부터 시작해서 뭐 투헬, 클롭 등등등 분데스리가의 감독들이 아주 강력한 압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압박의 강도가 세리에보다 훨씬 더 강한 리그가 분데스리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 때보다 더 많은 압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근데 김민재 선수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그 단점들, 직접 찔러주는 패스는 그렇게까지 강한 편이 아니다 인데, 바이에른 뮌헨이 워낙에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많고, 근데 상대팀이 세리와 다르게 막 달려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바이에른 뮌헨이 해야 되는 컨셉이 앞에서 상대를 눌러주는 것도 있지만 후방에서 볼을 전개할 때는 상대가 달려올 때 우리가 여기서 볼을 주고받으면서 탈압박한 다음에 뒤로 뛰어 들어가는 선수에게 찔러주는 거, 요런 컨셉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후방에서 탈압박을 할 때 김민재 선수가 압박을 강하게 당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제 볼프스부르크의 선수들의 평균 위치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평균 위치 되게 독특하죠. 최후방에 수비수 2명만 남고 모든 선수가 거의 일렬로 서 있어요. 왜 그러냐? 요 선수들이 다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했는데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바이에른 뮌헨이 심지어 전 세계에서도 가장 좋은 선수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이런 팀을 상대를 해도 정말 말 그대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 같은 팀이 분데스리가에는 절반 이상이에요. 막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 감독이 어떤 감독이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기 전에 가장 강력한 전방 압박을 추구했다고 알려져 있는 하센휘틀 감독입니다. 사우스햄튼의 감독이었죠? 하센휘틀 감독이다 보니까 심지어 미친 듯이 전방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어제 기본적으로는 전방 압박을 많이 당하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어떤 포인트가 있었냐? 콤파니 감독이 프리시즌부터 김민재 선수를 빌드업을 주도하는 역할로 쓰진 않았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프리시즌에는, 그리고 1라운드에서도 그랬습니다. 어떤 형태였냐? 우파메카노랑 같이 나와도 왼쪽에 우파메카노, 오른쪽에 김민재, 그리고 풀백 자리에 스타니시치였죠. 요거를 이제 프리시즌부터 썼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왼쪽에 있는 뭐 게헤이루나 알폰소 데이비스 같은 선수들이 올라가는 순간 우파메카노, 김민재, 스타니시치였습니다. 이렇게 3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가운데 위치했죠. 그리고 심지어 지난주에 그 포칼 1라운드에서는 우파메카노 자리에 우파메카노를 빼고 알폰소 데이비스가 출전을 했어요. 후반전에는. 그리고 왼쪽 풀백 자리에 게헤이루가 나왔죠. 그래서 3백을 게헤이루가 올라갈 때 알폰소 데이비스가 이러면 센터백인 거예요. 포백의 왼쪽 센터백이고 게헤이루가 올라가면 알폰소, 김민재, 스타니시치, 이런 3백 을 만든 거죠. 왜 이런 3백을 만들었냐? 3백을 만들 때 좌우 중앙 수비수들은 올라가서 빌드업에 가담을 합니다. 왜냐면 3백을 쓸 때 뒤에 3명의 선수가 그대로 뒤에 남아있으면 바이에른 뮌헨은 손해거든요. 왜냐면 상대를 공략을 해야 되는 팀이 보통 바이에른 뮌헨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려면 뒤에 수비수가 3명 있는 게 아니라 수비수들도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을 하고 김민재 한 명만 남는 게 이득이죠. 그래서 김민재를 가운데 썼어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스타니시치가 올라가고 뭐 왼쪽에서는 알폰소 데이비스, 뭐 우파메카노가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스타니시치와 우파메카노가 볼을 전개합니다. 특히나 스타니시치가 볼 전개에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볼을 전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이 올리세 같은 측면 공격수가 가운데로 들어올 때 오버래핑도 하죠. 그러면서 요 자리가 3백에서 오른쪽 왼쪽의 자리가 올라가서 플레이하는 공격적인 패스를 해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이제 일단은 스타니시치가 부상을 당했다는 거, 이것부터 약간 플랜이 꼬였어요. 첫 번째. 그래서 요 자리에 샤샤부이가 나왔죠. 샤샤부이.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어떤 게 있었냐면 스타니시치와 3백을 만들 때 우파메카노가 왼쪽 센터백 자리에서 패스를 전개하는 걸 그렇게 잘 못했습니다. 우파메카노가 여기서 패스를 전개할 때 볼이 끊기거나 상대방에게 차단을 당해서 역습을 당하는 장면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콤파니 감독이 스타니시치가 부상을 당했을 때 어떤 선택을 했냐, 김민재, 우파메카노, 오른쪽에 샤샤부이, 왼쪽에 알폰소 데이비스 있었죠. 이렇게 포백이 됐는데 여기서 샤샤부이가 스타니시치 같은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올리세가 가운데로 들어올 때 그냥 공격으로 올라갑니다. 3백을 안 만들고 완전히 그냥 공격적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알폰소 데이비스도 공격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파메카노와 김민재 두 명이 남잖아요. 여기서 김민재가 오른쪽으로 가고요, 우파메카노가 중앙을 보고 파블로비치가 왼쪽으로 내려와요. 이렇게 3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파메카노가 3백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패스 미스가 많으니까 우파메카노를 중앙에 두고 차라리 스타니시치가 없는 자리에 김민재를 둬서 김민재가 올라가서 볼을 뿌려라. 그리고 왼쪽에서 파블로비치는 원래 볼을 잘 뿌리는 선수니까 파블로비치, 김민재, 우파메카노가 3백을 만들면서 왼쪽에서는 파블로비치, 오른쪽에서는 김민재가 수비 라인에서 공격 라인으로 볼을 공급하는 역할이었던 거죠. 근데 이 역할을 하니까 당연히 상대방의 전방 압박을 더 강력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3백의 가운데보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3백의 오른쪽이나 왼쪽에 있는 선수가 올라가서 패스를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니까 압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하센이틀 감독이 전방 압박을 강력하게 하는 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전방 압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냥 앞으로 달려드는 게 아니죠. 우리가 뭐 최근에 손흥민 선수의 압박을 봐도 손흥민 선수가 한쪽 측면을 가로막으면서 좁은 공간에서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3백을 구성할 때 오른쪽이나 왼쪽 요 센터백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압박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볼프스부르크가 압박을 할 때 김민재 쪽으로, 김민재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그물을 칩니다. 주변에 있는 패스 루트를 모두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김민재가 볼을 잡았을 때 가뜩이나 김민재 선수가 볼을 공급하는데 공격적으로 앞쪽으로 볼을 찔러주는데 엄청난 장점이 있는 선수가 아닌데 볼프스부르크의 압박은 강하게 들어오고 심지어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측면 지역에 쏠려서 볼프스부르크가 여기서 압박을 들어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패스를 줄 것도 없고 본인은 스타니시치가 없으니까 본인이 패스를 찔러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김민재 선수가 실수가 좀 나온 거예요. 물론 이제 김민재 선수가 저기서도 유연하게 빌드업을 했다면 더 좋았겠죠. 하지만 일단 김민재 선수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볼프스부르크도 공략을 잘했고 스타니시치가 부상을 당하면서 김민재가 저런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는 안 좋은 상황이 펼쳐졌고 그게 겹치고 겹치면서 일단 김민재의 실수가 나왔다. 그래서 그 지난 경기 보면 그 김민재 선수가 당황하는 장면이 좀 많이 나와요. 당황하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요. 이 과정에서 측면에 갇혀서 계속 이제 그 미스가 나오는 장면도 반복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지난 경기, 그러니까 그 울름과 했던 경기, 이제 포칼 1라운드 그 경기와 볼프스부르크 전의 경기를 좀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이게 울름전의 평균 위치거든요. 울름전의 평균 위치고 요 3번이 김민재예요. 근데 보시면 우파메카노, 김민재, 그리고 왼쪽에 44번이 스타니시치인데 스타니시치가 완전히 안 올라가 있죠. 어느 정도 내려와서 비대칭적이긴 하지만 3백을 만듭니다. 약간 비스듬하게.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파메카노가 왼쪽, 스타니시치가 오른쪽, 김민재가 가운데인 거죠. 근데 어제 볼프스부르크전은 이래요. 오른쪽에 있는 샤샤부이가 23번인데 엄청 올라가 있습니다. 스타니시치가 아니니까. 그리고 김민재가 오른쪽을 보고요, 우파메카노가 가운데, 그리고 45번의 파블로비치가 내려오면서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김민재가 지난 경기는 요 오른쪽에서 이제 3백의 오른쪽을 담당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 김민재의 단점이 조금 더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 활동 반경을 봐도 볼프스부르크전은 김민재 선수가 측면까지 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3백의 오른쪽이다 보니까 측면까지 나가서 플레이했다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울름
얼음전은 측면까지는 안 나갑니다. 왜냐면 요 위치에는 스타니시치가 있으니까 가운데서만 좀 플레이했다는 걸 볼 수 있죠. 요런 차이가 일단 그 지난 경기에 김민재 선수가 실수가 나왔던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고, 현재 스타니시치가 부상 중이기 때문에 아마 요런 모습이 반복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민재 선수가 이겨내야 되고, 그리고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도, 그리고 바이에른 입장에서도 이것을 이겨내야 이번 시즌의 결과가 좋아지겠죠.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뭐 김민재 선수가 뭐 다른 거 없이 이겨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런 것도 있어요.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동일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지컬적으로 좋고, 우파메카노 똑같거든요. 근데 김민재처럼 우파메카노도 볼을 잡았을 때 안정적인 볼 처리, 찔러주는 볼 처리, 상대가 압박을 할 때 넓게 시야를 가져가면서 여유 있는 플레이, 이런 게 좀 안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그러면 더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우파메카노 쪽에서도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고, 김민재 쪽에서도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그 김민재 선수가 실수하는 장면인데, 볼을 잡았을 때 보시면 볼프스부르크가 한쪽으로 압박을 몰아세우고 있죠. 한쪽으로. 그러면서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을 모두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김민재가 전방을 바라봤을 때 줄 수 있는 곳이 순간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대는 달려들고 패스를 줄 수 있을 만한 공간 없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당황을 하면서 뒤로 돌아서는데 그 순간을 포착하면서 압박을 하는, 그래서 여기서 빼앗기면서 실점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런 장면이 재밌게도 반대편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반대편에서도 우파메카노한테 패스를 했어요. 근데 우파메카노가 잡을 때 볼프스부르크가 모든 선수가 이제 우파메카노 쪽으로 움직여요. 근데 여기서 우파메카노도 김민재처럼 볼을 잡았는데 앞쪽에 모든 선수가 압박을 당하고 있다 보니까 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당황을 해서 이상한 패스를 합니다. 그래서 패스를 주다가 끊겨요. 그러면서 1대1 찬스가 만들어지죠. 이것도 사실은 결정적인 찬스가 될 뻔했었죠. 그리고 이 두 선수가 이런 단점들을 공유하다 보니까 전반전에 이런 장면 나옵니다. 이 장면이 먼저 김민재한테 압박을 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김민재 선수가 볼을 받았는데, 바라봤을 때 시야를 가져가는 위치에 이미 한 선수가 압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이어도 압박을 당하고 있죠. 그리고 이 측면 지역을 순간적으로 김민재 선수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패스를 줄 곳이 없어서 당황을 하다가 본인이 여기서 드리블을 해요. 그리고 약간 아슬아슬하게 드리블을 하다가 우파메카노한테 줍니다. 근데 우파메카노가 볼을 받을 때 우파메카노도 달려드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압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파메카노가 또 당황을 해서, 김민재도 당황했지만 우파메카노도 당황을 해서 볼을 제대로 못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빼앗길 뻔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현지에서도 우파메카노와 김민재의 조합이 이런 부분에 약점이 분명히 있다. 상대의 강한 압박, 달려드는 압박을 당할 때 여기서 유연하게 풀어나가는 게 분명히 좀 부족한 면이 있다 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이거는 매우 합당한 비판이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이런 것들을 이겨내려면 결국에는 본인이 극복하는 것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스타니시치가 오른쪽에 있으면 그러면은 조금 더 편하게 빌드업을 할 거예요. 3백의 가운데 있으면. 그런데 지난 경기처럼 이제 김민재 선수가 현재 스타니시치가 없으니까 3백을 만들었는데 오른쪽에 기용이 된다. 그래서 올라가서 직접 패스를 찔러줘야 되는 역할이다 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김민재 선수가 여기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일단은 김민재 선수가 지난 경기에 실수를 했지만 아마도 계속 선발로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뭐 부상만 아니라면. 왜냐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센터백이 김민재, 우파메카노, 다이어예요. 근데 다이어가 아무래도 라인이 높은 콤파니 감독의 축구를 수행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프리시즌 때부터도 다이어를 주전 자원으로는 완전히 생각을 안 하고 완전히 배제를 해놓고 경기를 했어요, 콤파니 감독이.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가 나올 것 같진 않고, 그러면 결국에는 라인이 높을 때 앞쪽에서 압박을 할 수 있는, 뒷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조합을 맞출 건데, 그리고 현재 스타니치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주전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김민재 선수가 이 역할에 잘 적응을 해야 되고, 콤파니 감독도 김민재의 이런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형을 잘 만들어줘야 이런 실수가 반복이 안 된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실수가 반복이 안 되어야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주전 자리를 좀 차지할 수가 있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는 김민재 선수가 주전 자리를 그래도 꾸준하게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렇다면 요 시기에 김민재 선수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본인이 안정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줘야 겨울 이적 시장에 뭐 다른 수비수 영입하거나 다음 이제 시즌에 다른 선수 영입하거나 주전급으로, 그렇지 않고 바이에른 뮌헨도 김민재를
미래를 믿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지금까지 사실은 정말 탄탄대로잖아요. 페네르바체, 나폴리 정말 탄탄대로를 걸으면서 왔는데 바이에른 뮌헨이란 또 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가장 거대한 이런 클럽은 또 다른 이야기다 보니까 약간 이제 탄탄대로를 걷다가 어려운 시기를 겪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기를 이겨낸다면, 그리고 이런 시기를 겪는 선수들이 되게 많잖아요. 여러 팀들의 빅클럽을 보면 왔을 때 약간 어려움을 겪다가 성장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 선수가 되었으면 한다. 빨리 더 적응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